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극 영상 미디어와 힐링 사전 수업 강의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차 주제는 예능 프로그램과 힐링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주차까지 영어와 치유를 쭉 이제 공부하고 학습해 왔습니다. 이번 주는 이번 회차는 마지막으로 예능 프로그램 관련돼서 또 예능 프로그램에서 힐링의 포인트가 어떻게 예능 프로그램에 담겨져 있는지, 소위 힐링 예능이란 무엇인지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말하기 전, 혹은 리얼 버라이어티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는 또 역사를 한번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리얼 버라이어티가 등장하기, 예능 프로그램이 등장하기 이전의 역사, 그 예능의 태동과 형성을 좀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런 그 예능 프로그램이란 결국 이제 TV가 우리 사회에 이제 이렇게 확산되면서, 그렇죠? 하나의 프로그램의 어떤 장르로 등장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70년대에 이제 본격적으로 TV가 확산되는데, 이때 이제 지금과 같은 이렇게 재미를 주는 프로그램들을 소위 코미디 프로그램이라고 불렀습니다. 코미디 프로그램, 코미디 프로그램 뭐예요? 희극이죠. 코미디, 희극. 우리는 예전에 비극, 트래지디, 그쵸? 비극을 얘기했었는데, 예, 비극과 반대되는 장르 코미디입니다. 자, 이 시절에서는 마치 이런 코미디, 희극이 과 같이, 연극과 같이 장면이 재현되고 있으면 그걸 그대로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예요. 녹화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방영하는 그런 형식의, 마치 이 희극, 연극이 그대로 방송을 통해서, TV 방송을 통해서 전해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띄었던 것이죠. 자연스럽게 코미디라고 불렀던 거예요. 자, 그랬던 것이 에, 혹은 또 그때 이제 70년대 유명했던 프로그램이 웃으면 보기 와요라고 한번 좀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웃으면 보기 와요. 제목이 이쁘죠? 예, 웃으면 보기 온대요.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이 70년대로 굉장히 이제 주목을 끌었고 인기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죠. 자,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들어오면서, 예, 소위 개그맨, 개그우먼 이런 말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 전에는 코미디언 그랬는데 80년대 와서는 이제 소위 개그의 전성시기라고 해서 90년대까지 쭉 이어지는데, 지금도 방송에서 볼 수 있는 이경규 혹은 이영자, 박미선, 또 나아가 신동엽까지 이 시기에 80년대에서 90년대까지 걸쳐서 쭉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유명했던 프로그램들은 이제 유머 1번지, 그리고 일요일 밤에, 이 프로그램 굉장히 인기였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참 열심히 봤는데, 자, 이런 프로그램들이 80년대를 거치고 이제 90년대까지 이어지는데, 이 90년대 와서는 또 한편으로 이 개그 프로그램을 또 오락 프로그램이라고도 부르게 했어요. 오락 프로그램이라고도 불러서 이때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제 국민 MC라고 불리우는 유재석, 그리고 또 못지않은 강호동, 이런 분들이 이제 이때 풋풋하게 막 등장하죠. 자, 이렇게 90년대 거치면서 또 이때 한 축으로 개그 콘서트, 뭐 웃음을 찾는 사람들, 우차싸, 뭐 이런 형식의 어, 마치 무대 위에서 이제 희극인들이, 개그맨들이 재미있는 이제 상황들, 꽁트들을 보여주면서 현장감을 살리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 형식. 사실 대학로에서 그런 어떤 희극 연극들을 아주 재밌게 했던 그 포맷이 그대로 이제 방송으로 들어온 케이스인데, 지금도 있죠. 예, 어쨌든 그러한 어떤 또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또 이때 막 등장을 했죠. 자, 이렇게 이제 90년대를 거치고 나서 21세기,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런 오락 개그 프로그램들이 대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불리게 됩니다. 예능 프로그램, 그렇죠? 그래서 이 예능 프로그램인데, 이 예능 프로그램은 이제 곧 이어서 리얼 버라이어티 예능 프로그램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어떤 이제 역사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코미디나 할 때는 이제 웃음을 굉장히 이제 웃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슬랩스틱이라고 하죠. 막 일부 넘어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 저질 코미디라고 폄하하기도 했었는데 좀 그런 어떤 신체적, 육체적인 어떤 그런 독특함으로 웃음을 자아내는 것이 주였고 여기에 이제 90년대 들어오면서 오락 프로그램 들어오면서 이 웃음에 감동이라고 하는 그렇죠? 감동이라고 하는 또 이 포인트도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90년대를 이렇게 그래서 뭐 굉장히 그러니까 웃음만이 아니라 뭔가 그 시청자들 하여금 굉장히 웃음과 더불어 감동도 하나의 굉장히 이 예능 프로그램 혹은 이제 오락 프로그램의 중요한 시청자들의 어떤 시청 포인트가 된다는 점이 이제 발견된 것이죠. 대표적인 게 이제 일요일 밤에 양심 냉장고라는 게 있었어요. 뭐 그런 거 있고 또 대표적으로 또 느낌표 뭐 이런 예능들이 단순히 웃음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공익적인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감동도 하나의 어떤 예능의 포인트로 이제 이렇게 자리매김하게 된 그런 시절이었죠. 자 여기에 또 이제 정보 그렇죠? 특히 음식이나 관광 이런 거 컨셉 들어오면서 정보라고 하는 부분도 또 중요한 예능의 시청자 포인트가 됐고 급기야 이제 최근에는 바로 힐링이라고 하는 이 포인트까지 예능이 다 이렇게 담아내는 어떤 시청자 포인트가 됐던 것이죠. 자, 이런 어떤 흐름과 더불어 또 특성을 좀 살펴보면 과거에는 기본적으로 연극처럼 재현, 그렇죠? 어떤 그 마치 이제 희곡처럼 대본이 있는 거죠. 대본을 갖고 열심히 외우고 거기에 등장 인물을 이제 재현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중심을 두었다면 이 이제 21세기 들어와서 예능 더 나아가서 리얼 버라이어티 같은 경우는 점점점 상황 중심으로 바뀝니다. 무슨 말이냐? 물론 어, 적절한 어떤 컨셉들이 사전에 얘기는 되겠죠. 그리고 적절한 멘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 돌발적인 상황들, 예측 불가능성 또는 불확실성이라고 불릴 수 있는 어떤 돌발적인 상황을 발생시킴으로써 어떤 재미를 이제 만들어 내는 거였죠. 여러분들 그 뭔가 우리 그 뭐 대표적인 프로그램들 뭐가 있을까요? 무한도전 이제 처음 나올 때 그 등장 인물들이 캐릭터를 잘 못 잡는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 있었거든요. 무슨 말이냐? 어떤 캐릭터라면 즉 등장 인물인데 등장 인물이 과거에는 어떤 대본의 희곡에 잘 정리가 돼 있었다면 이런 어떤 리얼 버라이어티 같은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고정된 캐릭터가 있다기보다는 그 등장하는 출연진의 고유한 어떤 개성, 성격과 전체 프로그램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포지션, 자신의 캐릭터를 이렇게 형성해 나가는 거죠. 그렇죠? 미리 짜여진 것들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상황에 내던져지면서 또 그 출연진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만의 캐릭터가 형성되는 굉장히 과정적인 그렇죠? 과정성이 중요하게 되는 어떤 상황들인데 어쨌든 그런 특징들, 상황 중심의 특징들이 어떻게 보면 최근의 예능은 중요한 특징이라고 우리가 거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방적 재현이 아니라 상황 중심에서 어떤 동일화와 또는 상호작용, 그렇죠? 출연진들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더 나아가서 출연진들 근처에 어떤 일반인들과의 어떤 끊임없는 소통, 그것은 짜여진 게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부딪히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떤 끊임없는 소통 등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부각시킴으로써 재미를 이제 이끌어내는 것이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대표적인 리얼 버라이어티 형식의 새로운 예능의 탄생을 구했던 이제 유명한 세계 이제 프로그램을 거론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보고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 거긴 하지만 어쨌든 2006년에 무한도전 그리고 2007년에 1박 2일 그리고 2008년에 패밀리가 떴다. 요 세 예능이 바로 그 예능 프로그램의 리얼 버라이어티 예능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의 탄생을 고한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에서는 아까도 언급했듯이 미리 설정된 캐릭터보다 예상할 수 없고 또 평상시에 보기 어려운 출연진들의 언행의 의외성, 돌발성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 시청자 대중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어요. 화려하게 살 것 같은 사람들도 스타 연예인들도 실제로는 우리 일반인과는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공감하고 인식한 것이 새로운 리얼 버라이티 형식의 그런 예능의 어떤 대중에게 그런 예능들이 대중에게 선사하는 중요한 어떤 시청 포인트가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리얼 버라이티 형식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예능이 등장했고 지금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다고 리얼 버라이티 예능 프로그램의 형식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화하면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리얼 버라이티 예능 프로그램 전개 과정에서 드디어 힐링 예능이 등장합니다. 2011년 SBS에서 이 힐링 캠프라는 새로운 예능을 런칭시킵니다. 자, 이 말 그대로 힐링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고 또 나름 힐링 컨셉을 접목한 최초의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토크쇼 포맷이긴 했지만 기존의 다른 프로그램, 다른 토크쇼에서 보여주었던 어떤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아니라 달리 그런 어떤 토크쇼 프로그램과 달리 굉장히 차분하고 편안하게 이런 컨셉으로 그야말로 힐링이 될 수 있게 그래서 출연진들이 자신의 속 얘기를 솔직하게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다른 공격적인 그런 어떤 자극적인 토크쇼 프로그램과는 철저히 차별화를 시도했던 것이죠. 사실 이 힐링 캠프의 등장은 이 시절 새롭게 이렇게 등장하고 있었던 어떤 힐링 문화의 트렌드를 발빠르게 적극적으로 반영한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힐링 컨셉이 처음 도입되는데 자, 무엇보다도 본격적인 힐링 예능은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나영석 PD의 프로그램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 꽃보다 할배라는 프로그램이 2013년에 나오는데 이후로 뭐 꽃보다 누나, 꽃보다 청춘 뭐 이렇게 시리즈가 나오죠. 자, 이 프로그램의 경우는 기존 예능 같은 경우 나영석 PD도 마찬가지로 1박 2일에서 그랬었는데 출연진들이 과도의 경쟁, 그쵸? 경쟁하기 시키고 임무를 수행하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편 자극적인 재무에 치중했다면 이 새로운 예능은 배낭여행이라는 컨셉으로 배려와 공감이라는 전혀 다른 재미의 포인트를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꽃보다 할배에서 힐링을 겨니는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배낭여행입니다. 왜요? 우린 누구나 배낭여행에 대한 누구나라 말하면 그럴까요? 많은 경우 많은 사람들은 이 배낭여행에 대한 로망을 좀 가집니다. 자, 그러나 우리 현실은 이런저런 이유로 녹록치 않습니다. 시청자들은 결국 이 할배들이 떠나는 배낭여행을 통해 어떻게? 그렇죠.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 대리만족을 경험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나름 재미와 즐거움 떠나가서 감동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후 이어지는 꽃보다 시리즈는 이렇게 계속해서 여행 컨셉으로 우리 시청자 대중에게 휴식과 위로를 전하고자 계속 기획되었던 것이죠. 자, 힐링 컨셉이 보다 분명히 녹아난 이 꽃보다 시리즈는 바로 우리 진화하는 리얼 버라이티의 예능의 한 면모를 잘 보여준 거예요. 여행을 떠나는 내용으로 시작해서 출연자들의 어떤 현장성, 그쵸? 뭐 여행을 떠난다는 것이 물론 어디 대충 가자는 루트는 정했지만 가면서 부딪혀지는 발생하는 상황들은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가보면서 닥치는 대로 발생되어지는 아까 뭐라 했어요? 상황들을 이 카메라는 담아내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현장성이 이제 되게 높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마치 내가 좀 불확실하게 함께 여행을 떠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동일학 같은 과정도 경험하게 되는 거고 감정이입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에서는 꼭 이제 출연자 인터뷰를 이제 따로 삽입해요. 어, 어떤 상황을 같이 내몰려서 여행을 하다가 뭐 약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예기치 못한 어떤 그런 출연진들 간의 그런 상황들이 막 발생하는데 이제 따로 시간을 또 내서 조용히 그때 상황들을 이렇게 되새기면서 차분하게 인터뷰를 삽입하면서 어떤 느낌? 다큐멘터리적인 어떤 구성 요소를 활용합니다. 기존 예능이 보여주지 못했던 나름 이러한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함께 하고 있는 어떤 출연진들 간의 혹은 그 출연진들의 진정성 있는 어떤 마음과 메시지들이 이제 시청자들에게 전달되는 또 효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꽃보다 할배 본격적인 힐링 예능의 시작 이렇게 이제 탄생하게 됐고요. 뭐니 뭐니 해도 대표적인 우리 나영석 힐링 예능의 주요 프로그램은 삼시세끼죠. 예. 핵심 특징이 자급자족과 무의도식 그러니까 힐링 포인트 이 프로그램의 힐링 포인트는 자급자족과 무의도식이라는 거예요. 2014년 런칭된 이 삼시세끼 자, 힐링 예능의 주요 힐링 포인트가 무엇인지 분명히 제시하고 확립한 아주 의미 있는 예능 프로그램을 평가받고 있어요. 나연석 PD는 그 2017년 칸 광고제가 있었는데 칸에서 개최된 광고제에서 진행된 어떤 세미나에 참석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피곤해서 아주 피곤해서 너무 여행 컨셉이었잖아 1박 2일부터 그러다 보니까 피곤해서 삼시세끼를 기획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밝히면서 이제 무의도식은 놀고 먹는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왔지만 나는 나양스 피드는 이를 긍정적으로 보았다. 때로는 여행도 스트레스다. 그렇죠? 지금 당장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고 하면서 이 프로그램 기획 의도를 설명했어요. 삼시세끼는 이제 말 그대로 무의도식하는 어떤 삶의 환상이겠죠. 우리 보통 일상 사람들은 쉽지 않잖아요. 그런 어떤 삶의 환상을 시청자들에게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게 너무 이제 비현실적이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게 연출을 했던 것이죠. 바쁜 일상의 도시를 떠나 휙 지방 어딘가에서 뭐 이렇게 이제 섬 같은 데 들어가서 밥해 먹는 것만 걱정하고 다른 것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이제 공간에 놓여 있는 것이죠. 최소한의 의식주만 집중하는 삶. 우리 현대인에게는 불가능한 어떤 환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질적인 것도 아니에요. 무슨 뭐 어디 뭐 화성에 가서 무의도식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충분히 한 번쯤은 나도 언젠가는 해볼 수 있겠다라는 어떤 어, 수용할 만한 그런 어떤 환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수용할 수 있는 환상 자 이런 것들을 삼시세끼가 보여주면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우리는 대리 만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모습들을 이제 대리 만족하면서 위로받고 또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가상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죠. 우리 프로그램 보면서 깊은 감정이입과 대리 만족을 경험한다. 왜? 어떻게? 바로 거신요세포. 그렇죠? 뼈조리 모방 본능. 보고 듣는 것이 마치 하는 것 같다. 또는 그와 같이 직접 하는 것처럼 반응한다. 라고 하는 이 거신요세포와 모방 본능에 의해서 대리 만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기존 리얼 버라이어티 예능은 미션을 완수하고 경쟁하고 그렇죠? 기본적인 먹고 자고 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막 게임들을 벌치고 긴장감과 왁작지껄한 어떤 흥분을 느끼게 하는 가운데 재미를 준다면 이 삼시세끼는 조용히 일어나서 밥 짓고 그렇죠? 이런 장면들만 채워지면서 무의도식과 자급자족의 한가로움을 하나의 그 예능 프로그램의 재미로 즉 힐링 예능의 중요한 힐링 포인트로 만들어 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나영석의 이 삼시세끼가 아주 중요한 어떤 힐링 포인트를 제시한 예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 그렇죠. 무엇보다도 이 효린의 민박에 와서
이 힐링 예능은 이제 힐링 예능 프로그램은 정점을 찍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힐링 예능으로 불리고 있고 대중의 어떤 새로운 또 힐링 문화 트렌드를 또 적극 반영한 측면이 있는데 2017년에 이제 런칭했죠. 이 효린의 민박은 그 다음에 2018년 백상예술대상 TV 작품상을 받을 만큼 명실공히 대표적인 힐링 예능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받았습니다. 뭐 아는 친구들 다 많이 알겠지만 이 효린의 민박은 이효리 부부 집에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그렇죠 여행객으로 이제 민박을 2주간의 어떤 시간 안에서 다양한 일반인들을 받아서 민박집을 운영하는 컨셉이었고 더더군다나 재미났던 포인트는 이제 시즌 1이었죠. 톱 가수 아이유가 직원으로 참여하면서 벌어지는 일련의 어떤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그야말로 리얼하겠죠. 리얼 버라이티 예능 프로그램의 형식을 갖추면서 이제 힐링 예능의 예능 프로그램으로 이제 이렇게 제공되었던 것이죠. 중요한 시청 포인트문라고 한다면 이제 이효리 부부의 어떤 그 스타 부부의 집 그쵸 재밌잖아요. 그리고 그들 일상 그리고 또 일반 여행객들이 이효리 부부와 며칠 함께 살아보는 그 덧붙여 아이유까지 함께 만나서 어우러져서 벌어지는 이런 이야기들이 중요한 시청 포인트가 됐죠. 효리는 민박을 정점으로 힐링 예능은 이제 하나의 예능 프로그램의 하나의 대세 혹은 하나의 어떤 장르로 정확하게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쨌든 리얼 버라이티 예능이 이렇게 등장한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런 또 상황들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대부분 그 시대의 문화적 트렌드 혹은 대중들의 어떤 요구들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사회적 분위기와도 굉장히 맞닿아 있는 거예요. 왜? 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당시만 해도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경제 체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만연했던 시기였는데 이때는 이제 경쟁을 굉장히 부추기는 거였어요. 경쟁적인 삶에서 살아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이제 반영된 오디션 프로그램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바로 그런 것들을 반영한 측면이 있는데 얼마나 피곤해요. 예? 삶도 경쟁이요, 예능도 경쟁이요. 예? 정말 피곤한 어떤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점차 사람들에게는 세상과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점차 바뀌기 시작합니다. 과도한 긴장감, 조급함, 흥분 등을 자극하는 예능보다는 좀 쉬고 싶은 거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어떤 느린 템포, 이렇게 좀 뭐 여행이란 뭐 여행, 혹은 편안함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쉬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어떤 트렌드 이것은 결국 그 당시에 이제 유행이라기보다 새롭게 이제 유행으로 등장했던 어, 마음 맞는 사람들, 그 친지죠. 친한 사람들과 소박하게 모여서 식사를 즐기며 대화하고 자신만의 어떤 자유 시간을 즐기고 싶은 것에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대중의 트렌드가 바로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렇죠? 또 나왔던 게 이 킴포크 라이프 스타일. 이 킴포크 라이프 스타일도 새로운 트렌드로 등장하게 되는데 특히 이 킴포크의 라이프 스타일이 효린의 민박에 잘 반영되어 있던 것이죠. 킴포크 라이프 스타일이 뭘까요? 자, 킴포크 라이프 스타일에서는 두 번째 동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